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저는 승리의 역사와 위대한 역사보다 패전의 역사, 아픔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기에 이번 일제강점기 파트가 한국사 전범위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우리 한능검에서는 일제강점기 통치 방식부터 독립운동사, 특히 독립운동사를 핵심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여러분께 뼈대를 확실하게 잡으면서 마치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보시는 것처럼 잊혀지지 않는 한국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강의, 이 일제강점기 시대별 통치 방식 파트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어요. 시대별 통치 방식을 먼저 파악하시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시대별 국내 독립운동사,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시대별 국외 독립운동사, 그 다음 전체적인 경제사회 문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일제강점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29강 일본 제국주의 강제 점령기 일제강점기 시대별 통치 방식이 되겠고요. 이것은 다른 강사님이라던가 다른 교재를 보시면 표가 나와요. 표 채우는 형식으로 수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저 역시 시대별 통치 방식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왜 통치 방식이 바뀌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마치 그 시대를 우리가 수십 년간 살아보는 것처럼 느껴야지만 잊혀지지가 않고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하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1910년 8월 22일 조약을 체결하고 8월 29일부터 발효가 됐어요.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는 약 36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점령을 받았던 시기에서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1910년대와 그리고 1920년대, 1930년대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1930년대 이후. 자,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해서 자 일제 통치 방식은 10년대 이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왜 10년대별로 통치 방식이 바뀌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영국도 식민지를 엄청 많이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엄청난 호칭이 붙을 정도로 지구에 엄청난 식민지를 많이 지배한 게 영국이에요. 영국은 식민 통치 스타일이 간접 통치 방식입니다. 물론 영국 관리가 식민지에 가서 지배를 하긴 하지만 그 민족의 이 친영파를 앞세운 뒤에서 조종하는 형식의 간접 통치를 채택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은 그러지 않았어요. 수십만 명의 일본인이 주권을 강탈한 뒤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직접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1910년대 일제강점기의 시작,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배가 시작되면서 수십만 명의 일본인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점을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일본인이에요. 배 타고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렸어요. 처음으로 한반도 땅에 발을 디딥니다. 들어오자마자 에이 스미마생 스미마생 곤니치와 이러면서 막 인사하면서 막 들어왔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들어왔겠죠. 막 인사 빡 쓰면서 칼 차고 막 뭔가 착하게 듣고 다니 확 죽여버리기 전에 쳐다보지 마! 이러면서 막 기선제압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짓밟은 시기. 우리 민족이 뭐야 일본 아무것도 아니네 뭐 저렇게 만만해 이거 독립운동할까? 이렇게 생각 못하게 그냥 막 강압적으로 짓밟고 때리고 부수고 빼앗고 그게 10년대예요. 우리는 이 10년대를 그래서 무단 통치라고도 표현하고요. 군인들이 우리를 지배했기에 우리는 현재 헌병이란 표현을 쓰진 않죠. 우리는 군사경찰이라고 병과 이름을 바꿨는데 헌병이라는 게 일본식 표현이에요. 군사경찰. 군인이 직접 우리를 운영했기에 무단 통치를 다른 말로 헌병 경찰 통치기라고도 부릅니다. 헌병 경찰 통치기. 빼앗고 때리고 짓밟고 10년대 첫 시작의 기선제압,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이렇게 우리는 10년간 짓밟혔습니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고문당하고 정말 고개도 숙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10년 동안 짓밟히다가 더 이상은 이렇게 참을 수 없다. 대한독립 만세. 우리의 주권 우리가 되찾아야 되겠다. 독립운동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1910년대의 끝자락. 정확하게 딱 10년대 끝이면 언제일까요?
1919년이 되겠죠. 1919년 대한독립 만세! 전국적으로 확산된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3.1운동은 좌절되고 말았지만 일본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와, 짓밟고 때리기만 했더니 저항을 하는구나. 이게 통치의 방식에 매우 좋았던 장점은 아니구나. 이제 어느 정도 기선제압했으니까 두 번 다시 제2의 3.1운동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치 방식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당시에 들어온 총독이 이런 말을 해요. 자, 과거처럼 군인들이 지배하는 시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운영시켜 드릴게요. 문화 통치를 표방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실상은 그러지 않았죠. 겉으로는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우리를 좀 이렇게 유화적으로 살살 달래면서 지배하는 듯 하였으나 민족이 하나로 단합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친일파를 양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말 잘 들으면 월급 2배 인상, 세금 감면, 땅도 싸게 사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거죠. 그래, 일본하고 손 잡으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민족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통치, 20년대를 민족 분열 통치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초반에 기선제압을 위해 빼앗고 때리고 억압했던 무단 통치기, 군인들이 짓밟았던 시기고 폭발을 하면서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간질을 하는 민족 분열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30년대 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1931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1931년.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 동쪽 끝인 한반도와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일본은 이 작은 한반도 식민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서 아시아 대륙 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죠. 20년 정도 어느 정도 준비가 끝마쳤다고 생각된 일본은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났어요. 만주 지역을 장악하면서 괴뢰국 만주국을 32년에 수립하게 되었고요. 1937년에는 중국과 한판 승부를 벌이기 시작하면서 거의 동아시아의 절반 정도를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일 전쟁을 단행하죠. 이 당시에 중국의 군대가 여러분 100만이에요, 100만. 인구수가 4억이고요. 100만 대군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군대가 필요할 거고 군수 물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디에서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 한반도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게 30년대 통치의 스타일이에요. 자, 여러분, 조선 청년을 일본 군복을 입히고 총을 쥐어주면 따라와! 그럼 따라가겠어요? 무기가 생긴 조선 청년은 바로 일본 군인에게 막 쏘면서 저항을 하겠죠. 일본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대 초반부터 꼬맹이한테 너 인마 일본인이야, 우리랑 같은 민족,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는 통치를 채택하게 된 거였죠. 이 전쟁에 우리 민족을 동원하기 위해서 일제는 민족, 매우 중요한 거라서 효과음도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민족 말살 통치기라고 합니다. 민족 말살 통치. 아시겠죠? 이 민족 말살 통치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쪽에 오키나와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키나와는 원래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류큐 왕국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시대 우리랑 특성물 교육을 했던 류큐 왕국이라고 하는 독립국가였어요. 민족, 언어, 풍습이 모두 다른데 일제가 류큐 왕국을 병합하면서 말살 통치를 자행했죠. 류큐 왕국의 언어, 민족, 문화가 전해지지 않고 완전히 대가 끊기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광복을 맞이하지 못했다면 지금 제 이름 나카무라, 그리고 스미마생, 일본어를 쓰면서 일본인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 말살 통치를 우리가 또 이겨내고 이렇게 한국말을 쓰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사에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시대별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짓밟고 때리면서 기선제압한 무단 통치기, 그게 폭발하면서 3.1운동이 일어나고 일제의 통치 방식의 변화, 문화 통치기, 전쟁을 통한 일본의 전쟁동원,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 두시고 그리고 10년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한번 가볼까요? 무단 통치기. 여러분, 이때는 우리 한능검에서 가끔 사료로 총독 이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 이름을 제가 위에 살짝 노란색으로 써놓을게요. 10년대는
데라우치 총독입니다. 데라우치 총독. 가장 먼저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졌죠.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는 1910년대 남산에 만들어졌고요. 20년대 경복궁 앞에 완공이 되면서 이사를 가게 돼요. 처음엔 남산. 여러분 1900년대 일제 노골적인 이권 침탈. 그 상황 속에서는 2차 한일협약을 통해 통감부가 설치됐었지요. 통감부는 1900년대고 일제강점기는 총독부입니다. 총독부. 조선 총독부가 모든 정치행정 사법을 다 관할을 하고 있었고 이 총독부의 우두머리가 총독이에요. 총독. 이 총독은 일본군 포스타 대장이 임명을 합니다. 대장이 이 일본 왕의 천황의 명령을 임명을 받아서 일본군 대장이 조선 총독으로 내려와서 임기제도로 운영이 되는 형식이에요. 이 총독은 입법, 법도 만들고 사법, 행정, 군사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조선을 왕으로 군림하는 개념이고 일본의 의회의 통솔을 받지 않습니다. 왕이 직접 이 임명을 통해서 거의 직속입니다. 천황 직속으로 총독이 내려와서 생활을 했는데 그 초대 총독이 데라우치 총독이었죠. 여러분, 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사건을 조작을 하면서 신민회를 와해시켰던 백오인 사건에서도 이 데라우치 총독이란 이름을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헌병들이 헌병경찰 통치니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짓밟았을까요? 헌병들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 민족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 즉결 처분권을 행사합니다. 기록을 보면 흰옷을 입었다고 그 자리에서 총을 쏴 죽입니다. 흰옷 입었다고, 흰옷 입지 말라고 했다고. 어깨에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쏴 죽입니다. 이게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군복을 먼발치에서 볼 경우 어떻게 되실 것 같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거나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이게 10년대 특징이라는 거죠. 억압하고 때리고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헌병들이 직결 처분권을 한 것을 넘어서서 학교 선생들이 칼차고 수업해요. 칼차고 대검.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인지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앞에서 칼차고 지금 수업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10년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때립니다. 조선인만 때립니다. 조선인에 한해 태형이 부활됐어요. 태형. 곤장치기. 갑오개혁 때 없어졌던 이 봉건적 악습, 태형이 다시 부활하면서 조선 사람들만 때리는 이 태형이 부활되었다는 점, 이게 10년대의 통치 방식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총독부가 만들어지고 조선 총독이 왕처럼 군림을 하면서 헌병들이 행정과 직결처분권을 행정을 담당하면서 직결처분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학교 선생들이 칼차고 수업을 하고 조선인에 한해 태형이 부활됐다는 점이 중요하죠. 자, 노란색으로는 제가 경제 파트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앞서 제가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수십만 명의 일본인들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일본인들이 생활을 할 집과 땅이 필요하겠죠. 일제는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을 단행합니다. 토지 조사 사업 굉장히 중요해요. 이 토지 조사 사업은 기한 내 신고 방식이에요. 자, 2월 1일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땅 신고하세요. 이렇게 신고 방식인데 기한을 어길 경우 토지 몰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토지 신고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은 지방의 우리 국민들, 도장이라던가 서류 누락, 신분증 누락 계속 차일피일 시간을 미룰 수밖에 없겠죠. 지금처럼 무슨 면사무소가 옆에 있고 이러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이 기간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몰수당하는 거죠. 또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토지조사 사업은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권을 부정당합니다. 제가 지주예요. 그럼 제 밑에 소작농이 있어요. 우리는 또 끈끈한 정이 있기에 한번 소작농을 농사를 짓게 하면 계속 이어지죠. 근데 이제 그렇게 관습적으로 이어져 오는 경작권이 부정당하면서 계약제로 바뀌는 거예요. 계약제. 매년 계약을 해야 돼요. 이 소작 계약을.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A한테 소작을 주고 있었는데 1년 뒤에 B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는 A보다 10% 더 드릴게요.
저한테 소작 주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소작농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친일파 지주라던가 일본인 지주가 길거리를 한 바퀴 삥 돌면서 어이 B씨 딸내미가 아주 이쁘게 잘 컸네요 이러고 한마디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B 가족들은 저녁에 회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딸 너가 어쩔 수 없이 저 집에 한번 갔다 와라. 이게 여러분 정말 이런 말로 차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10년 뒤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제강점기입니다. 단순한 이런 기록들보다 우리 국민들의 고통, 토지조사 사업의 본질은 바로 이거였던 거였죠.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당하고 계약제로 전환이 되었기에 소작농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땅을 누가 관리를 했냐면 1908년에 만들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했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908년에 만들어진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 토지조사 사업을 주관하면서 일본인에게 땅을 헐값에 넘기면서 일본인 지주가 매우 증가하는 특징이 10년대 이 경제 파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일병합조약에 도장을 찍고 일본에게 막 이건 친일파 놈들, 민족 반역자 놈들, 그 놈들은 뭐 했을까요? 그 놈들은 중추원의 멤버가 됐는데 일본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중추원은 친일파들을 여기에 이제 등용을 시킨 건데요. 권력을 주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돈만. 여기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냥 총독의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모든 결정은 일본인이 하겠다라는 거죠. 심지어 일본인, 이 친일파에게도 권력을 주지 않는 일본의 통치 방식. 땅 빼앗았던 10년대.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며, 두 번째, 각종 령들이 만들어졌어요. XX령. 대표적인 게 회사령, 어업령, 회사령, 어업령, 광업령입니다. 각종 령들은 10년대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회사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조선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총독부에 허가가 필요해요.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족 자본을 억압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 회사령은 일본 기업도 진출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대에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안정화시킨 뒤에 일본 기업 들어올 수 있게 무한 경쟁이 벌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 기업 진출도 제한을 하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모든 걸 독점하고 있는 게 10년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토지조사 사업이 10년대. 자, 어떤 이미지로 정리했었지요? 일본이 막 수십만 명이 들어오니까 일본인들에게 땅을 헐값에 넘기게 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 단행했으며 회사령을 비롯한 각종 령들 모든 걸 다 총독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모든 자본을 억압하는 특징이 10년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년대가 흘러가고 있죠. 교육 파트는 제가 교재 밑쪽에 따로 정리를 해서 쫙 훑어본 다음에 교육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교육 한번 지금 얘기해 볼까요? 10년대 교육 경우에는 자, 여러분 10년대가 1차, 20년대가 2차, 30년대가 3차, 40년대가 4차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1차 조선교육령을 만들어서 1911년이에요. 10년대니까 1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업교육만 시킵니다. 실업교육만. 아니, 일본인 사장이 일 시키려면 더하기 빼기 알아야 되잖아요. 단순 기술, 실업교육만 시키고 교육연한 역시 4년입니다. 4년만 가르치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야, 이거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 못한다. 서당에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1918년 서당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서당을 막 탄압하기 시작하죠. 정말 치밀한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서당 규칙. 서당 탄압까지 단행했던 시기. 이게 10년대의 특징, 교육까지 살펴봤어요. 더 이상 이렇게 짓밟힐 수 없다. 대한독립 만세! 3.1운동이 일어났고 3.1운동은 다음 강의에서 국내 독립운동사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3.1운동 때문에 깜짝 놀란 일제는 문화통치로 통치 방식을 변화시켰고요. 이 총독 이름은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에요. 사이토 마코토 총독.
좀 어려우시면 사이토 총독만큼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이토 총독. 자, 이제 3.1운동 때문에 일본이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가 문제야? 왜 3.1운동 일으켰어? 아, 군인들이 지배해서 좀 무서웠구나. 알았어. 뭐 헌병을 말이지 일반 경찰로 바꿔줄게. 이러면 되지 않겠어? 또 뭐가 문제인데? 헌병 일반 경찰로 바꿔줬잖아. 또 뭐 하고 싶어? 아, 우리 알았어. 자, 그러면 너희들도 이 교육이 문제였으니까 고등교육 받게 해줄게. 고등교육 받게 해줄게. 괜찮지? 학교도 이제 나왔어. 뭐가 문제인데? 아, 10년대 모든 자유를 억압당했다고? 알았어. 그러면 언론의 자유 허락해줄게.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뭐가 문제인데? 아, 지금 회사 만들고 싶다고? 그럼 만들게 해줘야지. 알았어. 회사령 철폐해줄게. 이제 허가 아니고 신고제로 바꿔줄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니? 자, 이 정도면 뭐 문화적으로 너네 지배해주는 거잖아.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을 봤더니 여러분, 노란색으로 가볼까요? 일반 경찰로 전환했잖아요. 근데 그 실상은 경찰 수가 3배로 증가합니다. 오히려 헌병들이 일본 경찰로 옷을 갈아입은 거고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등교육 확대를 발표하다 보니까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했어요. 우리도 대학교 만들자. 우리 민족이 돈을 모아서 학교를 세울 조짐이 보이자 이것을 방해하면서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세워버리죠. 일본이 만든 학교죠, 이거. 언론의 자유를 허용했기에 우리가 1920년에 우리 민족의 신문 조선일보랑 동아일보를 창간했어요. 창간을 했더니 일본이 뭐합니까? 기사를 검열시키고 삭제합니다. 이 노란색이 실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한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이 1차 세계대전 도중에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좀 중요해요. 세계사적으로. 러시아 혁명. 이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뀌면서 사회주의를 표방합니다. 사회주의. 잘 나가죠? 이 사회주의 사상이 국내에 들어온 거예요. 국내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에 막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만들어버려요. 1925년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탄압. 사회주의 탄압이 명목이었으나 독립운동가들도 이 치안유지법으로 체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년대는 중추원을 통해 친일파들의 조언기구를 사용했다면 20년대는 각 지역의 지방의 친일파들을 양성하기 위해 부면협의회를 만들죠. 부면협의회. 일종의 뭐 구의회 시위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만들어서 친일파들을 여기 또 끌어들였으나 역시 의결권은 없습니다. 친일기구죠. 친일기구. 10년대는 중추원, 20년대는 부면협의회. 민족 분열 통치, 그 본질. 경찰 수막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있죠. 지금 총독이 일본군 대장이잖아요. 문관 총독도 임명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했으나 문관 총독을 임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문화 통치의 본질이자 민족 분열 통치를 할 수 있겠어요. 흰색으로 써볼까요? 문관 총독. 임명 가능. 하지만 임명한 적은 전혀 없다. 이게 지금 핵심이죠. 일반 경찰로 바꿨으나 경찰 수 늘어나고 오히려 치안유지법 만들어서 사회주의 탄압을 목적으로 하면서 독립운동가 자학하기 시작했고 경성제국대학 일본이 만들었고 신문 만들었더니 기사를 검열하고 삭제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경제수탈 한번 가볼까요? 요거 중요한데 밭을 모두 논으로 바꾸는 산미증식 계획이 20년대 시작이 됩니다. 생산할 산 쌀미자예요. 1920년에 산미증식 계획이 실시가 되면서 이것은 언제까지 가냐면 1934년까지 이어져요. 34년. 그리고 34년 이후 1938년에 산미증식 계획이 재실시가 되죠.
요렇게 여러분 좀 연결해 주시고요. 피디님 여기 조금만 카메라 옆으로 해서 여기 붙여주세요. 여기 좀 붙여주시면은 네 좋습니다. 한 방에 여러분 한눈에 알아보시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쌀 생산량을 늘리는 산비증식 계획을 20년대 단행하다가 34년까지 38년부터 재실시를 했는데 또 역시 이유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 볼까요? 자, 쌀 생산량을 늘리는 건데 우리나라 쌀이 맛있습니까? 물론 맛있죠. 일본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쌀 좋아할까요? 일본의 공업화를 앞당기기 위함이죠. 일본 농민들을 모조리 다 공장으로 보내고 우리나라 쌀을 그냥 다 수탈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물가가 안정화되겠죠. 공업화는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심지어 1929년에 일어난 경제대공황까지도 우리 식민지를 이용해서 극복을 해냅니다. 밭을 논으로 개간을 하는 거예요. 쌀 생산만 하니까. 이거 다 여러분 이 개간 비용 누가 부담할까요? 일본이 줄까요? 안 주죠. 소작농이 부담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 소작농이 또 역시 이것 때문에 타격을 입으면서 그냥 아예 화전민으로 가거나 해외로 가서 사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능검에서는 10년대가 토지조사사업, 20년대가 산미증식계획이라는 거 두 개 헷갈리지 않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당연히 쌀 생산량이 늘어나죠. 늘어났어요. 증산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이 수탈해 갔어요. 다 가져갑니다. 군산 목포에 쌀을 이만큼 쌓아놓고 배 타고 다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상황이에요. 우리 뭐 먹고 살았겠습니까? 우리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와서 겨우겨우 연명을 하기 시작해요. 잡곡 수입. 이게 20년대 특징이에요. 쌀 생산은 늘어나면 뭐합니까? 다 가져가니까 먹을 게 없었던 그 시기를 알 수 있겠죠. 회사령 철폐됐네요. 자, 회사령 철폐로 인해서 조선인 기업이 막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일본 기업도 진출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1923년에 일본 물건에 무관세. 일본 물건에 세금을 안 매겨요. 기술력이 훨씬 뛰어난 일본 기업이 더 좋은 물건을 조선에서 싸게 판매하니까 경쟁이 되지가 않겠죠. 우리 조선 기업들은 만들어진 데 의의가 있고 큰 성과를 내지는 또 못했고요. 국내 독립운동사에서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써야 한다. 물산장려 운동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라 할 수 있겠어요. 교육령으로 보자면 22년에 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했고 교재 밑에 나와 있습니다. 22년에 1차는 10년대, 2차는 20년대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때는 조선어 교육도 합니다. 조선어 교육도 시키면서 왜? 문화통치니까. 문화통치를 표방하니까 조선어 교육 이런 거 하나 키워드 잡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문화통치의 본질과 경제적인 특징을 살펴봤다면 30년대 민족말살 통치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때 총독 이름 미나미 총독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미나미. 공무원 한국사 기존에는 30년대, 40년대까지 구분을 확실하게 해두셔야 됐지만 우리 한능검에서는 30년대, 40년대 묶어서 30년대 이후 이렇게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말살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표어를 먼저 꺼냅니다. 우리 일본과 너네 조선은 조상이 같고 한 몸이야. 일선동조. 조선이니까 존대 왜 선을 쓸까요? 아침 조자를 우리를 못 쓰게 합니다. 태양의 나라, 아침은 당연히 우리 일본이지. 니네 그냥 선, 이런 식으로 일선동조.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 그리고 내선일체. 내국인, 외국인 있잖아요. 내국인이 일본입니다. 내가 일본, 선이 조선. 내선일체 한 몸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사실 일본인이란다. 이런 교육을 하면서 민족을 말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본 왕이 살고 있는 쪽을 향해 절을 해야 돼요. 궁성요배. 일본 신들 참배하랍니다. 신사참배. 강제로 시키고 있고요. 궁성요배와 신사참배뿐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천황국가의 신하와 백성들이 됨을 강조한다. 황국신민화 정책이라고 표현해요. 황국신민화 정책. 황국이 노란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천황의 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는 이제 천황이라고 우리 일왕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본인들이 이제 천황이라고 하니까 이 정책 이름이 이거니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천황의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되는 정책이다. 그래서 학교 이름도 황국신민학교, 줄여서 국민학교라고 합니다. 국민학교.
황국신민학교. 제가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저는 그냥 국민들이 다니는 학교인 줄 알았는데 이름을 갑자기 초등학교로 바꾸길래 좀 의아했어요. 국민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왜지? 알고 봤더니 국민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황국신민학교. 천황의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다니는 학교. 그래서 이름을 초등학교로 또 바꾼 거죠. 황국신민화 정책. 학생들이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의 신하와 백성들입니다. 이걸 매일 외워야 돼요. 마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 국민의례를 외우는 것처럼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족을 말살시킨 일제는 창씨개명. 일본식으로 이름 안 바꾸면 월급 안 준다거나 세금 막 2배로 물린다거나 하는 거죠. 창씨개명 막 시키고 또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면서 완전히 일본어처럼 일본어 교육 시켜야죠.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 여기 3차 교육령은 조선어 교육 삭제되겠네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3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어 삭제.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자, 뿐 아니라 계속 있어요. 진짜 끔찍한 상황이죠. 강제징용 끌고 가지 않습니까? 군함도, 강제징병, 군대로 끌고 가고요. 중일전쟁, 일본군, 위안부 문제, 우리 여성들. 이게 모두 30년대 이후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34년까지 삼미증식 계획을 하다가 조선 공업화 정책을 단행하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 원료 생산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원료를 생산한 뒤 일본으로 가져가서 가공한 뒤 수출을 하겠다. 거의 수탈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를 좀 이용해서 남쪽에는 면화를 키우고 북쪽에는 양을 사용하는 남면북양 정책이 단행이 됩니다. 남쪽에는 면화를, 북쪽에는 양사육. 양털 밀고 면화 뽑아서 일본으로 가져가서 옷감으로 가공한 뒤 판매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조선공업화 정책. 이게 잠시 이때 있었다가 38년에 삼미증식 계획 재실시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 병참 기지화 정책. 여러분, 37년 중일전쟁. 중국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북쪽에 군수공장을 잔뜩 만드는 거예요. 북부지방에,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지방에 군수공장을 만들고 중화학공장을 만들면서 기지처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군수물자를 만드는 그러한 정책이 30년대 경제 병참기지화 정책이 되겠고요. 1938년에는 요거 중요해서 빨간색 쓸게요. 37년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중일전쟁. 우리 민족을 모두 다 가져가기 위해서 요거 중요합니다.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출제를 시행합니다. 공출제. 이 공출제는 곡식을 합법적으로 다 가지고 간 뒤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배급을 주는 거예요. 배급 제대로 안 주죠. 진짜 먹을 거 없었던 시기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 해 뜨기 바로 직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가장 힘든 시기, 매일매일이 힘든 하루하루겠지만 광복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한 뒤에 강제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정신대 등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신대로 끌고 가고 국가총동원법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 국가총동원법은 중일전쟁 1년 뒤 전쟁에서 막 자기 뜻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모조리 가져가기 위해서 집에 있는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가져갑니다. 합법적으로 가져간다는 거, 이 법 만들어가지고 국가총동원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때는 20년대 치안유지법이라면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급령이라던가 또는 감시를 하겠다고 해서 사상범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갈 거예요. 조선 사상범. 30년대, 40년대입니다. 예방 구급령. 그냥 독립운동가처럼 보이면 체포하게 가겠다. 이런 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30년대. 이것이 민족 말살 통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차 조선교육령 이후에 4차 조선교육령은 당연히 40년대가 될 거고요. 4차 조선교육령은 뭘까요? 군사와 관련된 군대죠. 군수, 군사. 이런 교육을 하는 거죠, 이제. 전쟁에 동원시키려고. 그러다가 1945년 드디어 우리 민족은 빛을 되찾아오면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광복을 맞이하기 전까지 이렇게 가슴 아픈 역사가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우리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100년 전 우리는 이러한 일제강점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고 정말 힘들었던 이런 통치방치 속에서 매일매일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만의 시간이죠. 먼저 이미지 딱 만드세요. 빼앗고 때리고 억압했던 10년대와 3.1운동으로 바꿔나간 통치방식의 변화, 전쟁에 우리 민족을 끌어들이기 위해 실시한 민족말살 통치,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을 지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건 제가 이렇게 네모를 좀 쳐놓을게요. 한눈에 딱 안 들어오니까. 자, 우리 한능검 공부하시는 분들은 총독 이름만큼은 좀 정리를 해 두셔야, 그래야 조금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만의 시간입니다. 캡처 한번 하시고 여러분 노트에 필기 한번 하신 뒤에 암기하시고 다음 강의 국내 통치 방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짓밟히고 살 수만은 없습니다. 다음 강의 국내에서 벌어진 독립운동 내용 알차게 준비해서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음 강의 확실하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